네, 기출문제 9번째 시간이고요. 98회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교재는 586페이지고요. 자, 회사 선택은 동진상사 1098로 선택을 하시고, 네,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자, 합격률은 한 49% 정도 차지했었네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다. 회계와 관련된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예피적이고요.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은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이었죠. 답은 두 번째, 중립성이 아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늘 보니까 이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 거의 대부분 매회마다 출제가 된다고 하는 이제 느낌이 좀 드시죠? 자, 얘가 합계면 얼마입니까? 이게 많이 나오네요. 자, 선일자 수표는 어음과 동일하죠. 만기가 되면 얘도 현금이지만 만기되지 않으면 현금 아니고요. 타인 발행 수표는 당연히 현금이고요. 당좌 예금은 현금은 아닌데 나중에 통합 계정인 요 계정에 합산해서 표시하니까 합치는 거 맞고 차용 증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취득 당시 두 달의 예금 증서라면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답은 15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회계 1급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3번 문제. 5월 초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저는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5월 말에 상품 재고. 그럼 이런 걸 말할까? T자 계정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하면 기초가 있고 매입액이 있고 이게 매출 원가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게 기말이 되죠. 지금 문제는 이 기말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메꾸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넣어볼까? 5월 초에 상품 재고는 50이었대요. 자, 초면 되지 뭐. 이게 1월이든 3월이든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1년처럼 얘를 받아보면 되니까. 자, 5월에 상품을 매입한 건 35만 원이면 토탈 85만 원이 판매 가능한 액이었고요. 85만 원 중에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결국은 얘를 알아야겠네. 매출원가. 그래서 언제나 이게 기말을 물어보든 뭘 하든 상품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결국은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구해서 얘를 구하게 하는 문제로 한 번 더 변형할 뿐이죠.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어떻게 자료를 줬겠죠? 5월에 매출액은 60,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손익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 부르는데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의 20%면 매출액의 80%는 매출 원가라는 거잖아요. 68에 48 이었을 거고 매출 총이익률은 12만 원이었겠죠. 금액이. 자, 이렇게 구해서 이걸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니?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37만 원이 될까요? 답은 3번에 2번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매출 원가율을 주면 너무 고맙고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문제 결산을 마감할 때 당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을 인식했대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래요. 이번 연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번 연도에 잡았다는 얘기는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400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 비용의 400은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익의 감소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오니까 이익잉여금은 결국 자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부채는 아니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유형자산이 만약에 얼마가 있었다 하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이 들어가면 그만큼 해당 유형자산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면 재무제표가 일단 재무제표 전체 구조상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바르게 나타낸 것.
자본이 400이 감소한다. 맞지 않아? 음. 발효에 나타난 답이 1번인가? 자산이 증가하진 않잖아요. 감소하죠. 단기손이 증가하지 않아요. 감소하죠. 그쵸? 부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답은 1번. 부채는 얘 부채 아니잖아. 그치? 자산의 차감 계정에 포함하는 거죠. 얘가 어떤 부채 성격이 아니니까요. 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또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에 무형자산 인식, 최초 측정, 설명한 것 중에 틀린 설명 찾으세요. 당연히 최초로는 원가로 측정을 할 거고,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으로 하는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우리 유형자산과 동일해요. 그다음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개발로 구분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개발 단계로 보지 않고 연구 단계로 본다. 답이 3번. 자, 이 예제는 되게 문항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객관식 유형으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뭐 당연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답을 3번. 진짜 문항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연구랑 개발을 모른다. 그럼 개발이 안 된 거잖아. 아리까리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당연히 연구로 봐야죠. 자산으로 과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자, 6번.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것 중에 설명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유가증권은 취득을 하면 만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 중에 하나로 처리한다. 맞죠? 이거 똑같은데? 만기가 확정되면 매도가능증권 아니고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지분증권, 만기보유증권 분류되지 않으면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맞고 단기매매증권은 이렇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며 매수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6번의 틀린 설명은 2번. 자, 내려가서 7번. 충당부채, 우발부채 중에서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틀린 설명 찾으래요. 퇴직개발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맞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나오네. 이것도 너무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유출 가능성 높아야 되고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죠. 7번 답은 2번이 틀린 말. 우발부채는 우발입니다. 부채 잡지 않아요. 바보예요? 왜 부채를 잡아? 나가지도 않을 돈을. 얼마 나갈지도 모르는데.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그런데 충당부채는 잡죠. 왜냐면 언젠간 나가게 돼 있잖아. 그쵸? 충당하는 부채. 자, 8번 문제. 수익 인식하는 기준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래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죠. 상품권을 팔고 나중에 백화점에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 그때 물건이 팔리겠죠. 그날을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시용 판매고, 할부 판매는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해요. 위탁 판매는 내가 위탁자인데 내 물건을 대신 받아서 대리점처럼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면 이것을 내가 판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쵸? 이날을 잡는 거죠. 답은 아이고 이거 잘못되었네. 맞는 것을 찾죠. 8번은 3번이 맞는 말 있습니다. 9번 넘어가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직접원가, 간접원가를 나누는 것은 개별원가가 핵심이죠. 종합원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일 종류를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해요.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하거나 하는 것은 개별이죠. 제조간접원가를 얘기하는 건 개별만 의미하는 거죠. 9번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맞는 설명. 9번은 2번이 맞는 설명. 자, 10번은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이제 수량 계산할 때,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다는 건 기초가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입을 할지 평균법으로 할지 언제를 안 줘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자, 재료비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재료는 전량 투입이래. 그러면 언제나 100%, 가공비는 언제나 균등 발생. 그러면 착수가 500개고 이 중에서 완성이 300개고 기말이 200개인데 얘의 완성도가 50%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의 재료와 이 안의 가공을 구할 때 이 안의 재료든 이 안의 가공이든 완성된 수량 300개는 전량이지만 이 안에 기말에 남아있는 200개 안에 재료는 공장 초기에 전량 투입되어 있으니까 200개가 모두 다 완성된 것으로 가정하는 거죠. 투입된 것까지는 다 투입을 한 거니까.
뭐가 부족하냐? 가공비가 50%까지 투입이 됐기 때문에 100개까지 수량으로 환산해. 그래서 재료는 500개, 가공은 400개.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하는 이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11번 문제. 원가 행태를 설명한 것 중에서 변동비랑 관계가 되는 도표로 맞는 것을 고르래요.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가하는 거죠. 이게 맞네요. 총 원가가 고정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단위당 원가는 여러분 변동비의 입장에서 단위당 원가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잠깐만 다시 단가가 고정비는 단가가 이렇게 되지. 고정비는 왜냐면 조업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원가가 고정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단위당 원가가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몇 개를 만들든 개당 단가가 동일하죠. 개당 단가는 100원이야. 근데 수량을 100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나와. 만약에 10개를 생산했어. 그래도 100원이야. 100원인데 10개를 생산했으니까 총원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조업도에 비례해서 낮아지고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변동비의 입장에서 단위당 원가는 늘 같습니까? 작아집니까? 그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은 이것과 이것이 되니까 가와 다를 구성하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변동비도 한번 보고요. 다음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보조 부문 배분하는 법이 3개죠. 단계는 배분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죠. 배분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상호는 보조 간의 모든 관계를 고려한다. 맞고. 직접은 정확하지 않아요. 단계는 각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분하지 않고 단계는 하나는 배분하는데 다른 보조 부문이 다른 곳으로 배분할 수가 없었던 특징을 가졌죠. 답은 2번이고요. 13번.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 국세. 맞죠? 직접세 아니고 간접세죠. 부담하는 자가 다르죠.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부가세 특징은 아니죠.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는 무슨 소비세라고 해야지 부가가치세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부가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개별 소비세는 특정 품목에만 별도로 붙는 세금이죠. 그게 부가가치세를 설명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건 아닌데 개별 소비세가 붙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금액 안에 과세 표준 안에 이 개별 소비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세 10%라는 세금을 구할 때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은 받지만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죠. 답은 틀린 설명. 3번. 이거 상당히 말문제. 이거 부가가치세라는 게 소비하는 형태의 세금이긴 한데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 특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죠.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해야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